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1강 문제풀이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2강으로 들어갈 차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2강은 여러분들한테는 뭐 좋은 이야기일까요? 한국지리 전체 내용 중에 가장 할 게 적고 그 다음에 문제도 가장 쉽게 나오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논리적으로 뭐 하나하나 따진다기보다는 그냥 단편적인 지식을 외우는 쪽에 가까워요. 물론 나름대로 체계를 세우면 좋겠지만 그냥 정 안 되면 그냥 외워도 된다. 그리고 외울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참고로 우리 여기 2강에서는 이제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꼬박꼬박 한 문제씩이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그냥 내신용으로 몇 가지 주제별로 해서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가벼운 마음으로 2강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2강 제목부터 보면은 국토인식의 변화와 지리 정보. 자, 국토인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한반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국토관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변화해 왔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 국토를 바라봤느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과목이 지금 지리잖아요. 자, 당연히 지리에서 뭐 학자들이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 개인들도 이렇게 어디에다가 뭐 가게를 열어야 장사가 잘 될까, 뭐 음식점을 열어야 장사가 잘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지리 정보를 활용해요. 그래서 지리 정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아주 단순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번 단어는 끝이 나요. 자, 아무튼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최대한 빨리빨리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국토와 국토인식. 국토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공간, 우리가 한국지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반도와 그 주변이 우리의 국토가 되겠죠. 그 다음 국토인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해 갖고 있는 일정한 사고 체계, 그래서 이런 국토인식에 따라서 국토를 이용하는 태도나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들은 뭐 풍수지리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토 관점에 따라서, 국토관에 따라서 지도를 제작할 경우 달라지기도 해요. 국토관에 따라서. 그리고 옛날 문헌에는 국토관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그것들을 조금만 살펴볼 거예요. 자, 그 중에 풍수지리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풍수지리. 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지리 교육과를 갔다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야, 그럼 너 풍수지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지리 교육과나 아니면 지리학과에서 풍수지리를 이렇게 공부하진 않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실제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정말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그리고 누가 봐도 똑같은, 누가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과학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 정식으로 배우진 않아요. 오해하지 말라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풍수지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런 곳이 어디냐? 가장 중요한 건 장풍득수예요. 장풍득수. 우리나라와 뭐 중국, 일본 정도에서 발달한 어떤 사상 체계이기 때문에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그 다음에 대륙의 동쪽에 있는 그런 위치도 좀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자, 장풍득수는 뭐냐면 장벽, 막을 장자죠. 자, 그래서 바람을 막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바람을 막아야 된대요. 그 바람이 당연히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얻을 득자, 아이템을 얻는 걸 득템이라 그러죠.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자, 그럼 다시 물을 얻는 건 되게 쉽죠. 사람이 마실 물이든 또는 뭐 농업 용수든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바람을 막는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 말고요. 과거에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자연에 적응하고 또는 자연에 순응해야만 했던 우리 조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 살기 힘들까요? 겨울이 살기 힘들까요? 당연히 겨울이 훨씬 살기 힘들어요. 자, 여름에는 뭐 모기 정도 뜯기는 거 말고는 그냥 이렇게 아무 데서나 잠을 자도 되고, 그 다음에 식물들도 왕성하게 자라니까 먹을 것도 풍부하고. 하지만 겨울은 정말 고난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너무 추운데 바람이 막 세게 분단 말이에요. 그 바람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풍은 주로 겨울철에 부는 차가운 북서계절풍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일반적인 원리고요. 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풍수지리라고 하는 건 산줄기의 흐름, 뭐 산의 모양,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 땅에 있는 기를 당연히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과 물의 흐름을 파악하여 바람을 막고 물을 얻기 좋은 곳. 그래서 이게 종합해서 어떤 표현을 하자면 명당을 찾는 사상 체계가 풍수지리다. 자, 이런 풍수지리 사상의 배경은요, 지모 사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자, 지모는 뭐 쉬운 한자죠. 땅은 어머니와 같다. 당연히 땅이 중요하다. 땅은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그 위에 사는 사람한테 당연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음향오행설. 자, 세상에는 이렇게 뭐 불규칙한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 일정한 어떤 흐름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음양이 있더라. 자, 이건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삼국시대 때부터 사상체계가 잡힌 게 풍수지리예요. 뭐 그것까지 자세히 물어보진 않지만 그냥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주로 풍수지리를 이렇게 이용하는데 나라마다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다 그래요. 그다음 이런 풍수지리는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 양택, 우리가 양지, 밝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주로 살아있는 사람의 주거지를 결정하는, 찾는 그런 풍수를 말해요. 자, 그래서 집터나 마을터, 더 크게 보면 어떤 국가의 도읍지 선정에 영향을 주었다. 자, 우리가 한국사 공부하잖아요. 공부했죠. 자, 우리가 한국사에서 풍수지리가 도읍지 결정에 영향을 준 사례, 구체적인 사례는 아마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자, 첫 번째는 고려시대 때 서경 천도운동이 있었죠. 개성은 뭐 그 당시 개경은 이제 기운이 다해서 고려가 더 성장하려면, 번창하려면 평양, 서경으로 도읍지를 옮겨야 된다. 묘청이 주장했던 거고요. 그 다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개경에 있던 뭐 토 세력들을 이제 좀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땅에 도읍지를 정하자. 그때 풍수지리를 많이 따졌었죠. 그래서 결정된 게 오늘날 서울, 한양이죠.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양택 풍수라 그래요. 자, 물론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상식이라고 해둘게요. 그다음 음택 풍수는 음하다, 어둡다는 뜻이고 음지를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죽은 사람의 묘자리를 찾는 풍수를 음택 풍수라고 불러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보풍수는, 자, 우리가 비는 잘 안 쓰는 한자예요. 근데 무언가를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는 보조하다 또는 보위하다, 역시 무언가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풍수지리를 이렇게 따져봤더니 나머지 부분들은 되게 마음에 들고 명당짜리인데 조금 아쉽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운이 너무 센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땅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땅의 기운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뭐 북돋아주거나 그러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비보풍수라고 불러요. 자, 간단한 예 두 가지만 들어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좌청룡 우백호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북쪽을 등지고 임금이 이제 남쪽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경복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우리 뒤쪽에는 북악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청와대 뒷산. 굉장히 뾰족하게 생겨서 되게 멋있게 생겼거든요. 북악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왼쪽, 그러니까 이 동쪽이 좌청룡이에요. 좌청룡, 오른쪽이 우백호, 용하고 호랑인데, 자, 여러분 그래서 경복궁에 가서 보면은 북악산 말고요, 이제 경복궁에서 서쪽 해 지는 방향을 바라보면 인왕산이라고 있어요. 우리 겸재정선이 그린 인왕제색도 있죠. 미술 시간에 배운. 자, 그래서 그 그림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우람한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에요. 그래서 이 우백호는 호랑이의 기운은 엄청 세요. 자, 그런데 좌청룡에 해당하는, 자, 경복궁에서 봤더니 동쪽으로 산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혹시 경복궁 동쪽에 무슨 산이 있는 줄 알아요? 네, 산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높이가 워낙 낮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형도 이렇게 완만해가지고 기운이 조금 약해요. 자, 참고로 경복궁 동쪽에 있는 좌청룡에 해당하는 그 산이 낙산이에요, 낙산. 자, 대학로에 가면 이제 건물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건물들 넘어 이렇게 보면 해화동에서 낙산공원이라고 부르는 거기가 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한양이라는 도읍지를 세우면서 낙산의 기운이 너무 약하니까 동쪽 동대문에다가 특별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동대문의 전통적인 이름이 뭐죠? 흥인지문. 자, 인의예지 해서 사대문의 이름을 정했는데 인에 해당하는 동대문에다가 흥을 집어넣었어요. 흥하다, 일어난다. 흥인지문. 동쪽의 기운이 너무 약하니까 동대문을 기운이 넘치는, 기운을 북돋우는 그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흥인지문. 자, 이제 비슷한 사례로 남대문도 있어요. 남대문. 자, 경복궁에서 남쪽을 이렇게 봤더니, 자, 남산 넘어, 한강 넘어, 오늘날 서울의 남쪽에 봤더니 관악산이 있어요. 관악산. 자, 관악산 근처에 사는 친구들은 잘 알 테지만, 자, 관악산을 이루는 돌이 무슨 돌이죠? 자, 우리 한국지리에서도 뒤에 지형 단원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관악산을 이루는 돌은 화강암. 화강암, 불화자죠. 실제로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화강암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렇게 한양에 이렇게 불이 되게 자주 났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악산의 불기운이 너무 세서 화재가 많이 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런 불기운을 이렇게 억누르기 위해서 남대문에다가 숭이라는 글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숭례문이 남대문이죠. 자, 이 숭자는 숭배하다.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불을 숭배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숭자는 불이 타오르는, 위로 타오르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거든요. 그래서 경복궁과 관악산 사이에 불을 집어 넣음으로써 불로써 불을 막는다. 네, 그래서 이름이 숭례문이 된 거예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설명을 좀 길게 했지만 뭐 흥인지문, 뭐 이렇게 숭례문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나중에 혹시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가거든 현판을 이렇게 바라보고 저게 숭자야, 저게 흥자야, 왜 저 글자가 들어갔을지 이렇게 그냥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좀 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인간이 자연의 어떤 기운을 북돋거나 아니면 기운을 억누르기 위해서 어떤 작용을 한다. 비보풍수라고 불러요. 됐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산임수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얼마나 이렇게 자세히 배웠는지 학생들더러 이렇게 뭐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어서 명당 자리야 라고 그러면 마치 사자성어처럼 튀어나오더라고요. 배산임수. 자, 배산임수는 뒤쪽에는 산이 있고요. 자, 이 산은 바람을 막기 위한 거예요. 겨울철에 차가운 북서 계절풍이 부니까 이 산이
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마을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마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물론 주로 농업용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 앞에는 이렇게 하천이 흐른다. 이런 곳을 배산임수 지역이라고 부르죠. 우리 전통 취락, 전통 마을은 이런 곳에 많이 있어요. 뭐 너무나 쉽죠. 자, 그래서 설명은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용어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려고요. 자, 그게 뭐냐면 남사면. 자, 여러분들 산을 한번 봐볼게요. 산을. 자, 산은 평지에 비해서 높으니까 산인 거죠.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산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산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뭐 산의 밑에, 뭐 산의 중턱 아니에요? 산 꼭대기가 중요한 거예요. 높으니까 산이니까. 자, 그러면 이 산 정상에서 봤더니 사방이 전부 다 경사면이죠. 경사가 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남쪽 방향 경사면을 남향사면, 남쪽 방향 경사면, 남향사면, 줄여서 남사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배산임수 취락은 배후 산지에 남사면에 위치한다. 그런 선택지가 종종 나와요. 산을 기준으로 남쪽에 마을이 있구나.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하죠. 자, 겨울에 이 산이 바람을 막아주는데, 근데 문제는 너무 추우니까 바람 막는 건 당연하고요. 햇빛을 잘 받아야 돼요. 자, 해는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져요. 그럼 당연히 이 마을은 산의 북사면에 있으면 햇빛을 잘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햇빛을 잘 받기 위해서 산의 남쪽 사면에 마을이 있었더라. 주로. 그래서 여러분들 심심하면 구글 지도나 아니면 뭐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평범한 농촌 마을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언덕들이 있는 조그마한 산들이 있는, 그러면 그 산의 북쪽보다는 남쪽에 확실히 집이 많아요. 겨울에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도 가볍게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고지도에 나타난 국토 인식. 고지도는 옛날 지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옛날이라 그런다면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뭐 그 이전 다 옛날이지만 현재 지도가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만한 그런 지도는 주로 조선시대 지도예요. 뭐 고려시대부터는 지도가 많이 남아있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지도는 조선시대 지도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런 조선시대 지도는 전기, 후기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긴 했는데 사실 반드시 전기, 후기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전기에 주로 만들었던 지도와 조선시대 후기에 많이 만들어진 지도하고는 특징이 좀 달라서 얘를 자주 비교해요. 한번 특징부터 볼게요. 자, 조선시대 전기라 그런다면 정말 조선을 건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성립됐으니까 고려보다는 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국가 통치를 위해서 지도를 많이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도를 많이 제작했다. 자, 물론 이런 목적으로 조선시대 후기에도 지도를 많이 제작해요. 뭐 당연하잖아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지도라는 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늘 필요한 거니까. 하지만 조선시대 전기에 활발하게 제작된 지도의 특징이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도가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예요.
자, 이건 바로 밑에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조선시대 후기는, 자, 여러분들 아래부터 볼게요. 대동여지도를 대표로 전기의 지도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조선시대 후기는 실학 사상이 발달하면서 실학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이고 정교한 지도가 만들어졌다. 그쵸?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기를 대표하는 지도는 대동여지도. 그 다음 뭐 동국지도나 지구전후도는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혹시라도 뒤에서 뭐 문제에서 다루거나 아니면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 부분에 조그맣게라도 나오면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옛날 지도의 포인트는 조선시대 전기의 통치 목적으로 제작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하고, 그 다음 조선시대 후기에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정교하게 제작한 대동여지도하고 두 개를 주로 비교하거나 아니면 각각을 따로 물어보기도 한다. 이게 우리 지금 2강의 핵심 주제예요. 앞에 뭐 풍수지리나 그런 건 사실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건 반드시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지도 가운데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살펴볼게요. 사실 우리가 뭐 흔히 쓰는 한자말은 아니라서 그냥 대략적인 뜻은 세계 여러 나라의 수도와 영역을 표시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세계 지도란 뜻이에요. 자, 이제 얘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자, 참고로 몇 년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동양이라 그랬었어요. 동양이라 그러면 뭐 중국, 일본, 뭐 우리나라, 대만 뭐 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나라에서 더 오래된 동양 세계 지도가 발견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로 바뀌었네요. 어쨌든 현재 남아있는 우리나라 지도 중에 제일 오래됐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연도도 기억해 두면 좋아요. 자, 조선시대 전기 1402년. 자, 참고로 여러분들 조선 건국이 몇 년이죠? 조선 건국 1392년이죠. 조선 건국하고 10년 뒤에 만든 지도예요. 조선시대 극초반이죠. 그리고 국가에서 만들었다. 자, 사실 이 지도를 만든 이유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이걸 다른 나라한테, 사실은 이게 명나라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게 중국에서 쓰고 있던 세계 지도를 들여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조선을 이렇게 합성한 거예요. 뭐 오늘날 포토샵을 이용하듯이. 그래서 중국에다가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겼고 세워졌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만든 세계 지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자, 그래서 이런 지도는,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뭐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중화 사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요. 중화 사상, 중국 중심 세계관이죠. 그리고 그 지도는 중국이 지도 가운데 엄청 크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주체적인 국토 인식도 드러나 있어요. 주체적이다. 자, 물론 중국보단 덜하지만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도 세계의 중심에 가깝다. 그런 인식이에요. 중국 다음이다. 자, 그래서 지도를 조금 이따 보겠지만 조선은 상대적으로 엄청 크게 그려져 있고요. 일본이나 그 다음에 우리 조선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나 아프리카나 유럽은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어요. 물론 부정확하고. 실제 그런지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자, 조선을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인도, 아라비아 반도, 유럽, 아프리카까지 표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구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구대륙. 자, 구대륙은 구식, 옛 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는 연결되어 있죠. 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존재한다는 걸 서로 알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나라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부터 원나라, 중국까지 사람들이 왕래를 했었잖아요. 뭐 그 이전에 실크로드도 있었고. 그래서
구대륙은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미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조선 사람들도 유럽과 아프리카를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지도에 그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당시에 오늘날 세계 지역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곳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걸 보통 신대륙이라고 말을 하죠. 신대륙. 신대륙은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말을 하는데 이 신대륙은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는 없다. 됐죠? 자, 이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지도를 조금 확대해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살펴보기는 사실 할 텐데 정말 하나하나 자세히 뭐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물론 외울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1402년에 제작한 거다 보니까 부정확한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럼 오늘날 세계지도랑 일치하지도 않는데 이걸 억지로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한번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중국.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요만큼이 중국이에요. 누가 봐도 중국스럽죠. 중화 사상이 나타난다.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조선도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얘가 조선이죠. 조선. 자, 그런데 조선 초에 제작한 거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지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간 부정확한 부분도 있어요. 자, 당시에 이 남쪽 부분은 평야가 많고 사람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도 여기는 비교적 정확한 데에 비해서 자, 우리 한반도 북부 지역 개마고원, 함경산맥, 낭림산맥, 춥고, 백두산, 그래서 한반도 북부는 많이 부정확해요. 뭐 그런 것도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봤더니 뭐 세계의 육지만 살펴놓고 봤더니 거의 뭐 한 80%는 중국하고 조선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본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게 일본이에요. 우리 한반도가 쌓아놓은 똥처럼 생겼죠. 똥이 좀 크긴 하네요. 자, 일본이 여기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 오늘날 세계 지도를 보면 뭐 동남아시아, 인도, 그 다음 뭐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데들이 나타날 텐데, 자, 인도는 거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인데 뭐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대륙인데 너무 크게 그렸네. 여기서 잘려야 되는데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자, 그런데 참고로 우리 세계지리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계지리를 공부하지 않죠. 내년에 공부를 할 건데, 자, 우리 세계지리를 공부하다 보면 유럽 사람들이 제작한 세계 지도에서 아프리카 여기 남쪽 끝에가 이렇게 표현된 지도는 굉장히 나중에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아프리카 남쪽 끝에까지 가려고 봤더니 여기에 사하라 사막이 있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렇게 적도를 넘어가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바람을 이용한 배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남쪽 끝이 대륙이 끝이 있고 그 아래는 바다다라는 걸 알게 된 건 상당히 최근이에요. 실제로 우리 조선시대에 이 지도를 제작할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 끝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 지도를 봤더니 명백하게 아프리카 끝이 있죠. 그 밑에는 바다죠. 이게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도 있고 자료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 이렇게 조금 심화 조사해가지고 발표 수업해도 괜찮아요. 언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자,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가면 여기 부분이 지중해고요. 여기가 유럽이에요. 자, 물론 원본에 보면 한자로 써 있기는 하는데 우리가 뭐 한자를 읽을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모양 자체가 오늘날 실제 세계 모습하고는, 세계 지도하고는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걸 다 이렇게 위치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지도에 아프리카와 유럽도 표시가 되어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지도로는 천하도라는 게 있어요. 천하도. 자, 천하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내년에 세계지리를 공부할 학생들은 아마 한국지리보다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테고요. 한국지리에서는 그냥 정말 가볍게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름부터 볼게요. 천하도. 세계지도죠. 세계지도예요. 자,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조선시대 주로 이제 후반부에 민간, 국가가 아니라 민간에서 제작한 건데, 뭐 어떤 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작했다기보다는 그냥 심심해서 어떤 책을 보고, 약간 뻥이 많이 가미된 책이거든요. 그 책을 보고서 책을 봤더니 세계가 이렇게 생겼나 보다 라고 하면서 지도를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세상도 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조선이나 중국 같은 거. 그 다음에 먼 지역은 그냥 책에 나오는 상상 속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지도는 아니에요. 자, 아무튼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조금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특징부터 보면 역시 조선시대에 제작한 거니까 지도 가운데에 중국이 커다랗게 있다. 중화사상이죠. 중화사상. 그 다음에 가장 안쪽부터 뭐 내대륙, 내해, 외대륙, 외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대신에 천원지방이라 그래서 우리 동양 전통적인 세계관이 반영돼 있어요. 자, 우리 한자가 써 있는데 하늘은 둥글고, 옛날 사람들 생각이에요. 우리 동양 사람들 하늘은 둥글다고 생각했고, 땅은 네모 방자거든요.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천하도를 봤더니 당시 이제 조선 백성들이 알고 있는 뭐 중국이나 조선 그 근처는 땅덩이를 네모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도 모양은 원이에요. 천원지방, 동양의 전통적인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이 지도는 약간 뻥이 심한 책을 보고서 이제 제작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 책에는 도교의 어떤 향기가 진하게 묻어 있어요. 도교에 대한 흔적이. 그래서 도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종교의 영향을 조금 받았다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상 속의 국가와 뭐 지명들이 나타난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간단히 또 살펴볼게요. 중요한 지도는 아니니까. 자, 천하도. 자, 그래서 먼저 가운데 부분에 봤더니 대략 네모 비슷하게 대륙이 그어져 있어요. 약간 밝은 부분이 땅이고 어두운 부분이 바다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자세히 보면 가운데에 글씨가 흐릿하게 보일 거예요. 중국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반도 모양으로 땅덩이가 있는데 조선이에요. 그래서 지도 중심부에는 조선과 중국, 당연히 일본도 있어요. 일본도 당연히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선 주변에 땅덩이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바깥쪽으로는 이제 실제 지역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상상 속의 세계 있죠. 그게 표현돼 있어요. 내대륙, 내해, 외대륙, 외해인데 여기 외대륙에는 예를 들면 여자들만 사는 여인국, 그 다음에 머리가 셋 달린 사람들이 사는 삼수국, 그 다음에 온몸이 털로 뒤덮인 사람들이 사는 모인국, 이제 그런 지명들이 나온다 그래요. 물론 실제로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자, 아무튼 얘가 천하도다. 천원지방 사상이 담겨 있다.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쵸? 가운데 중국이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으니까 중화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대동여지도 살펴볼게요. 대동여지도. 자,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지도예요. 자, 실제로 지금까지 수능에서 출제된 빈도를 봤더니 최근 2년을 제외한 5년 연속인가 6년 연속인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대동여지도가. 그래서 한 2년 정도 안 나오긴 했지만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지도니까 여러분들 체크를 좀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자, 실학자가 제작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리고 이름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선생님이 지리교육과에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지리를 할 팔짱가 보다고. 선생님 이름이 정호잖아요. 물론 성은 다르지만. 자, 아무튼 김정호가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호 개인이 제작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계속 쌓여온 기술 제작, 지도 제작 기술 같은 거 있죠. 또는 지도에 대한 정보 있죠. 각 지역에 대한 정보 있죠. 그걸 김정호가 이렇게 집대성한 거예요. 모은 거예요. 김정호가 뭐 실제로 혼자 다 한 건 아니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1861년에 제작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도를 제작하는 목적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도가 만약에 딸랑 한 장밖에 없다. 되게 정성 들여 제작했는데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여러 사람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정호는 지도를 제작할 때 되게 힘든 줄 알면서도 종이에 이렇게 지도를 제작한 게 아니라 나무에 지도를 새겼어요. 그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판화 해봤죠? 판화. 그것처럼 이렇게 목판에다가 이렇게 먹물을 묻히고 찍어내면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중에 뭐 고산자, 김정호의 호거든요. 뭐 그런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김정호가 이렇게 목판에 새기고 있는 딸과 함께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알고 보면 재밌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대동여지도가 굉장히 자세한 지도라는 건 알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만든 지도 중에 대표적이잖아요. 자, 지도가 자세하다? 지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예,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대동여지도를 이렇게 실물 또는 실물하고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 지도를 실제로 본 친구들은 진짜 깜짝 놀래요. 지도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크냐면요. 교실 있죠, 교실. 교실의 거의 절반만 해요. 한쪽이 4m, 그 다음에 긴 쪽이 한 7m쯤 되거든요. 지도가 정말 커요. 근데 문제는 지도라고 하는 건 낯선 곳에 갈 때 정말 필요한 거죠. 내가 모르는 지역에 갈 때 지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큰 지도는 가지고 다니기 힘들죠. 그래서 김정호는 지도를 제작할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분첩절첩식이에요. 분첩절첩식. 아마 많은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낼 때, 뭐 단답형으로 이렇게 주관식을 낼 때 여기를 많이 물어봐요. 자, 뜻은 분첩, 나눌 분이에요. 자, 지도가 이렇게 직사각 형태로 길면 지도를 이렇게 쪼갠 거예요. 그래서 20몇 개로 쪼개가지고 내가 필요한 조각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럼 나머지 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 2개만 챙겨가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도 길이가 한 4m가 된단 말이에요. 4m.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쫙 피면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긴 각각의 이런 지도도 접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 병풍처럼 이렇게 접었다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펼쳐가지고 보면 언제든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첩 절첩식으로 만들어서 휴대가 편하고요. 나중에 볼 때도 되게 편하도록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의 또 다른 특징이 지도표를 처음으로 활용했다. 지도표. 자, 오늘날 우리 지도를 보면 실제 건물이나 그런 걸 정확하게 똑같이 안 나타내죠.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기호를 써요. 이게 뭐죠? 학교?
그렇죠? 이런 식의 기호를 쓰는데 대동여지도도 이런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지도를 깔끔하게 만들었다. 자, 어떤 기호를 썼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문제 풀이할 때도 나오니까 그때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동여지도를 보면은 이제 밑에 있는 지도랑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함께 보면 첫 번째, 되게 실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도로를 표시했어요. 도로. 자, 우리가 도로는 당연히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까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을이나 중심지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직선에 가까운, 물론 중간에 꺾이기도 하지만 직선에 가까운 이게 가는 직선이 도로예요. 도로. 자, 그리고 도로는 이제 되게 실용적이도록 내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뭔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방점이라 그래요. 방점. 이런 방점을 심리마다 찍어놨다. 자, 심리라는 숫자 기억해 두세요. 심리. 자,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A랑 B랑 40리 이상이다. 맞다 틀리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방점 하나하나가 심리 간격이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이거 헷갈려서 틀리는 친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리 파악이 쉽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천은 더 잘 표시를 해놨어요. 하천은.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육상교통이 편리했다, 불편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말하자면 긴데 아무튼 너무 불편해가지고 도로로는 이렇게 물자 같은 게 활발하게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물건을 날랐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봐봐요. 내가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물건을 나르고 싶어요. 하천으로. 그런데 그 곳에 대해서 내가 잘 알면 그냥 가면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도만 보고도 어디까지는 하천을 이용해서 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나를 수 있는 곳, 어디서부터는 하천이 너무 조그만해서 깊이가 얕아서 배가 다닐 수 없는 곳, 이런 걸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되게 과학적이죠. 자, 그래서 하천은 대동여지도에서 불규칙한 그냥 곡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 B 같은 거, 얘가 하천이거든요. 얘가 하천인데 여기 굵은 거랑 달라요. 가는 곡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이 하천이 만나는 곳에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표시된 어떤 줄기가 보이죠. 이것도 하천이에요. 하천과 지금 하천이 만난 건데, 자,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그걸 단선이라고 말을 하고요.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이에요. 너무 규모가 작아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처럼 쌍선으로 되어 있는 건 깊이가 깊고 너비가 넓어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자, 여기 앞에 있는 도림천, 배가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가 다닐 수 없죠. 너무 얕으니까. 그래서 대동여지도를 보면 여기 도림천은 선 하나로 그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도림천이 흐르고 흘러서 안양천하고 만나고요. 안양천은 다시 한강이랑 만나요. 자, 한강은 당연히 배가 다닐 수 있죠. 한강은 당연히 이렇게 쌍선 두 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대동여지도에 보면. 자, 이거 굉장히 자주 물어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산줄기는 자, 뒤에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나중에 지형 단원에서 우리 조상들은 산줄기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도 사람하고 마찬가지여서, 생명체하고 마찬가지여서 마치 핏줄을 따라서 피가 흐르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온몸에 이 땅에 기를 공급하는 게, 그 기가 통하는 통로가 산줄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산줄기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산줄기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요. 연결되어 있다고.
그리고 얘는 굵은 선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실제 지도를 보면은 굵은 이 줄기가 산 줄기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나 아니면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뾰족뾰족한 게 그려져 있죠. 얘는 산 봉우리예요. 우리가 산 줄기가 있고 산 봉우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에 따라서는 산 줄기는 회화식으로 나타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회화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산줄기부터 해가지고 대동여지도의 한계? 뭐 한계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뭐 이렇게 제작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산줄기를 봤더니 산줄기의 정확한 해발 고도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해발 고도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1800년대에 산 높이를 정확하게 측량하는 삼각 측량 같은 건 없었거든요. 자, 대신 이건 알 수 있어요. 자, 그림을 그리듯이 그렸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그만한 이렇게 봉우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큰 봉우리하고 어떤 산이 더 규모가 클까? 당연히 얘가 더 규모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잘 드러나 있진 않지만 자, 이렇게 산 줄기도 가느다란 게 있고요. 굵은 게 있어요. 당연히 굵은 게 더 큰 산 줄기인 거예요. 태백산맥 같은 거, 물론 이제 백두대간이라 그러는데 그건 엄청 굵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거기서 갈라져 나온 건 조금 가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동여지도를 보면 또 한계점이 보이는데, 한계라기보다는 대동여지도를 보면 토지 이용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여기가 논인지 밭인지 뭐 과수원인지 뭐 그런 거 나타나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까지 표시하려고 그러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건 표시하지 않았다.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반적인 내용은 거의 설명이 됐는데 몇 가지 뭐 빼먹었다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걸 포함해가지고 몇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자, 고개라는 게 있어요. 고갯길. 한자로는 령. 고개가 뭐죠? 자, 어떤 산 줄기가 있으면 산 너머로 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산 봉우리를 넘어갔을까? 아니면 산 줄기 가운데 낮은 곳을 넘어갔을까요? 당연히 낮은 곳을 넘어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 줄기가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넘어다니던 그 길을 고개라고 불러요. 한자로는 령. 자, 서울에서는 이제 유명한 고갯길이 남태령이 있고요. 남태령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에서 저쪽 동해안을 갈 때 넘어다니는 굉장히 유명한 고갯길 대관령이 있고요. 대관령. 그 다음에 영남 지방의 기준이 됐던 조령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고개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중요한데, 자, 이 지도를 보면 고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고개가 어디냐면은요, 고개라고 하는 건 산 줄기를 넘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산 줄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얘가 지금 도로였죠. 도로. 그리고 당연히 물은 산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도로만 산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고개예요. 여기가 고개.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갈 때 고개는 몇 개를 넘어간다? 하나를 넘어가는 거죠. 하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이렇게 갈 때는 지금 고개를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죠. 이건 지금 하천이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네요. 물론 이 하천은 배가 다닐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도를 봤더니 점선이 있어요. 자, 점선은 뭐냐면 대동여지도를 제작할 당시에 행정구역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하고 이 동네는 지금 동네 이름이 다른 거죠. 뭐 이걸 물어보진 않지만 어쨌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지도표를 잠깐만 볼게요. 지도표. 자, 지도표에서 읍치는 읍내, 고을, 읍, 치는 다스릴 치자예요. 자, 이제 조선시대에 옛날에 그 행정구역, 지방행정구역이 있으면 그러면 지방행정구역에 중심지 있죠. 관아가 있던.
그걸 우리가 읍치라고 부르고요. 자, 무성, 유성은 글자 그대로 성곽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읍치가 무슨 뜻인지 그 정도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참고로 몇 년 전에 2015년도였나? 수능에서 도읍지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도읍지를. 자, 예를 들면은 이 지도에서 유성읍치라고 돼 있죠. 자, 이 가를 물어보는데 가는 도읍지를 표시한 것이다. 맞다 틀리다. 도읍지. 도읍지가 뭐죠? 그쵸? 한 나라의 수도를 도읍이라 그러잖아요. 고려의 도읍지는 개성, 조선의 도읍지는 한양. 자, 읍치는 도읍지가 당연히 아니죠. 지방 중심지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한국사가 필수다 보니까 당연히 도읍이란 말을 알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도읍이란 말을 몰라서 꽤 많이 그 문제를 틀렸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겠죠? 자, 도읍지랑 읍치랑은 달라요.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봉수는 봉화죠. 봉화. 자, 그래서 조선시대에 통신 관련 시설이에요. 통신. 자, 그 다음에 여기 역참. 역참은 이 역, 서울역, 신림역, 사당역, 그때 역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말을 빌려주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교통 관련 시설이에요.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혹시 어떤 걸 물어보더라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